네, 안녕하세요. 5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소개를 전 영상에서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 밖을 구경해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는 전년도와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가장 최근 사업연도를 당기라고 하고 그 전년도를 전기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일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12월 31일자로 예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기업의 결산의 대부분이 12월 말이죠. 외국은 제각각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의 왼쪽 위에는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표인지 회사 이름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숫자의 단위가 나옵니다. 반드시 표를 보시기 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조금 크다 싶으면 1,000원 단위로 많이 나오고요. 상당히 크다. 삼성전자 정도다. 그러면 100만 원 단위로도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원 단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000원 단위가 제일 많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자산, 그 다음에 모든 부채는 제1분류 체계가 보통 유동성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성 분류는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처음부터 아예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쭉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사례에서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진 프레임을 보시고 계십니다. 분류 기준은 간단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1년 기준입니다. 1년은 보고 기간 후 1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2020년 12월 말 기준 재무상태표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동은 그 다음에 즉 2021년도를 의미를 하고 비유동은 그것을 넘어선 2022년도부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유동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산마다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팔릴 것 같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회수할 것 같다. 라는 의미예요. 애초에 2년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2년 후에 채권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건 비유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채를 예시로 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자금 사정 때문에 직원들한테 줄 월급이 없어요. 2개월 정도 있다가 거액의 채권이 우리 회수될 건데 그 전까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2개월 만기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유동, 비유동의 관점에서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죠. 유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 공장 라인을 증설할 건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시설 자금인데 이런 걸 2달, 3달짜리로 빌리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2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같이 장기로 빌리겠죠. 그럼 일단 내년에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1년 이후에 갚아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차입금이라도 비유동이 된다는 거예요. 1년 내에는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다. 1년 이후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년 이후에 이벤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24개월 동안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서 갚기로 했다라고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12개월치는 유동부채고요. 나머지 12개월치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년에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걸 유동, 그 이후에 뭔가
실현되거나 갚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이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자본은 유동과 비유동의 개념이 없어요. 주주들한테 1년 이내에 현금을 배당해 줄 의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주주들이 모여갖고 주주총회를 하죠. 거기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유동의 분류가 적용될 여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자본은 이런 식으로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의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납입자본이라고 하는 건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에요. 말 그대로. 회사가 사업 열심히 하라고 주주들이 자기 주머니 돈 털어갖고 돈을 회사에 주죠? 그 대신 주식을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장사 미천으로 삼아서 사업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 이익이 생길 수 있죠? 1억짜리 재고자산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마진 붙여서 팔잖아요. 그리고 그 마진에서 임대료도 내고 직원 급여도 주고 세금도 내고 이것저것 비용으로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런 줄 거 다 주고 또 이익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 거예요? 그건 주주 거예요. 그게 바로 잉여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유동, 비유동의 개념이 아니고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 분류 체제를 보시면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재고자산은 여기 재고에서 고가 창고를 얘기해요. 창고. 여기 제자가 있을 제자를 얘기해요. 한자로. 그래서 창고에 존재하는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즉, 실물 자산을 얘기해요. 예전에는 창고에 있으면 만들긴 했는데 안 팔렸으니까 내 자산,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따라 구분을 했는데요. 참고로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고 팔아달라고 거래처에 부탁을 해서 물건을 일단 거래처로 보냈어요. 우리 창고에 없어도 우리 회사 자산이 되는 겁니다. 단지 보관을 그 거래처에서 할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창고에 없어도 우리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좌 자산은 실물 자산의 반대말이죠. 현금, 예금, 채권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금융자산처럼 실제로 실물이 없는 자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유동자산은 첫 번째,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자산이에요. 김부장하고 똑같아요. 김부장 주식 투자하고 또 돈 있으면 부동산 투자하고 2년 만기 장기 예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투자예요. 여기 나오는 유형 자산은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같은 거죠. 뒤에 나오는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아니, 우리 회사 건데 볼 수가 없어요. 내 건데. 유령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것이 되겠어요. 우리 특허권 증서, 이거 특허청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증서 있다고, 형태가 있다고, 눈에 보인다고 유형자산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특허권은 혹은 상표권은 법적인 권리예요. 눈으로 안 보입니다. 기타 회사의 분류 체계에 맞게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산은 이렇게 제1분류 유동과 비유동, 제2분류 당자와 재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상품이 있는지, 제품이 있는지, 제공품이 있는지, 이런 세 번째 분류까지 해서
3분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가 당좌 재고, 당좌 부채, 재고 부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보통 유동부채는 뭐가 쭉 있다라고 해서 2단계 분류 체계를 보통 회사들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맨 끝에 나오는 계정 과목, 재고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고 유동부채의 종류가 뭐가 있고 비유동부채의 종류가 뭐가 쭉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정 과목은 별도로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표를 보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왜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두 개가 있고 왼쪽에는 자산 한 개가 있냐? 뭐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와 자본이 오른쪽에 같이 모여 있는 이유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쪽이 자원의 조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회사가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 주주한테 조달합니다. 주식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거죠. 둘째, 은행에서 돈을 꿔옵니다. 부채죠. 차입을 할 수도 있고 돈은 나중에 줄게 라고 외상 거래를 하는 것도 일종의 부채죠. 그래서 차입금이 없더라도 모든 기업에게는 부채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부채를 활용하죠. 개인은 이런 게 없잖아요. 개인 김 부장은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조달하고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남은 돈은 자기 건데 그걸 그냥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주식회사랑 성격이 틀리죠. 회사는 기업과 주주가 별개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달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왼쪽 사이드에 있는 자산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순서가 어떻습니까? 먼저 자원을 이렇게 조달하고 그 다음에 조달된 자원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볼 때는 오른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왼쪽을 보는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이런 식이 아니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가 자산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 그 아래쪽으로 보통 순서상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대차대조표를 볼 때는 표의 아래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식으로 리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다운받는 법은 별도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걸 보신다고 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먼저 재무제표를 구해보는 이런 거를 잠시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경, 리뷰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커피로 다뤄보도록 하죠. 일단 네이버나 구글에서 금융감독원을 칩니다. 그럼 워낙 유명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자공시 시스템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를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그러면은 어떤 회사를 입력하세요? 이게 나오죠? 입력합니다. 스타벅스. 우리가 회사 이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스타벅스로 검색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외부 감사 보고서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클릭을 해줍니다. 외부 감사 관련 감사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구하려고 해요. 검색 누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2022년도 것만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 기한을 늘리면 검색 기간을 늘리면
과거 것도 이렇게 쭉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재무제표를 보려고 하는데 이상한 SCK 컴퍼니라고 하는 이상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이거 뭐 잘못 찾아준 거냐? 이게 아니고 이 회사의 이름이 지금 SCK 컴퍼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엉뚱한 걸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잘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2022년 거를 볼 거기 때문에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감사 보고서 다운받으셨는데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주석 1번으로 들어가면 보통 회사에 대한 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 대한 소개를 감사 보고서에 어떻게 해놨는지 주석 1번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개요가 이제 주석 1번이 되겠죠. 주식회사 SCK 컴퍼니는 97년에 설립이 됐다. 우리가 잘 아는 커피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죠. 21년에 임시 주총을 해서 상호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SCK 컴퍼니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2021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단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00억이고 2000 100만 원이니까 200억으로 읽습니다. 이마트와 APFIN 투자회사가 당사 주식을 SCK 컴퍼니 주식을 67.5%와 32.5%씩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는 2021년 이런 지분 변경이 있기 전까지 이마트하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하고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딱 50대 50. 한국의 이마트하고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가 되겠죠. 근데 2021년도에 미국이 갖고 있는 스타벅스 지분 50% 중에서 16.5를 이마트에 넘겼고요. 나머지 32.5를 지금 여기 나오는 APFIN, 이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회사에 넘겼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싱가폴 투자청 회사의 자회사예요. 싱가폴 투자청은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싱가폴 정부가 이 지분을 샀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샀냐? 모르죠. 정확히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왜냐면은 이런 회사들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뭐 발표할 의무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어떤 썰로는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인수를 해서 나중에 스타벅스를 편의상 그냥 스타벅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회사 이름과 관계없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우리나라 주주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차익을 좀 획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중간에 배당도 받고 상장되면 상장 차익이 나오니까 이런 의도로 우리나라 여기에 투자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개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재무 상태표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가 되겠고요. 26기죠. 26기예요. 26년 됐다는 얘기죠. 2022년 거를 리뷰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가 26기고 전기가 25기예요. 2021년이 되겠죠. 비교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회사냐? SCK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사의 어떤 재무상태표 앞에 연결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죠. 연결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별도 이 회사만의 별도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나중에 관련 강의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단위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위가 원 단위니까 이 숫자가 엄청 길잖아요. 원, 10원, 1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보통 이런 회사는 1000원 단위로 해주면서 이 세 개를 없애준단 말이에요. 이 세 개를 없애면서 얘를 1000원 단위로 바꾸는데 이 회사는 그냥 원 단위로 하고 지금 여기를 쭉 풀어 헤쳐주고 있습니다. 자, 표에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조달 쪽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의 가장 끝부분을 먼저 리뷰를 한번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표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기 부채와 자본 총액.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일시, 백, 천만. 하다 틀렸어요. 일시, 백. 이게 하다 자꾸 틀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9자리 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게 억이에요. 억. 6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억, 10억, 100억, 1000억, 조니까 1조 6천억 정도 되는 규모예요. 엄청 큰 규모죠. 엄청 큰 규모예요. 그게 올해 들어서 1조 7천억 정도로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연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어떤 숫자와 비교해서 1조 7천억 혹은 1조 6천억 근사치로 한 2조 정도, 한 2조 정도가 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를 연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연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갖고 조 단위의 어떤 흥미로운 뉴스가 나오면 그런 숫자들을 잘 좀 기억하셨다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한 5천억 정도다. 규모가.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한 4배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구나. 야, 나는 우리 회사도 큰 줄 알았는데, 야, 스타벅스 엄청 크네. 이런 식으로 2조를 연상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조달한 어떤 자원의 총액이잖아요. 이거를 부채로 얼마나 조달했는지, 자본으로 얼마나 조달했는지 이 금액을 리뷰를 해봐야 돼요. 정기는 일단 패스하고 단기를 보시면 총 조달된 자원이 1조 7천억인데 그 중에 부채가 약 1조, 그 중에 자본으로 약 7천억 정도를 조달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약 이쪽이 한 6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얘는 일단 패스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단 패스하시고 지금 전체적인 프레임을 구경을 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본의 어떤 항목을 구경해 보시면 돼요. 자본은 유동성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납입 자본하고 이익 잉여금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이 나와 있고요. 부채는 제1분류로 유동, 그 다음에 비유동으로 부계에 구별이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1조의 빚을 갚아야 돼요. 1조 정도 되는 부채를 언제 갚아야 되는지 이 시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1조 중에서 약 70%, 7천억 정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 30%, 대략 30%, 3천억 정도는 1년 이후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부채입니다. 야, 이거 부채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나중에 분석하시게 될 텐데 지금은 일단 큰 그림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산 사이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채와 자본 총액
하고 자산 총계는 언제나 같죠? 네, 대차 대조표니까요. 조달된 자원만큼 그대로 운용을 해주고 있다. 대차가 원 단위까지 일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조달된 자원을 어디다 갖다 썼느냐? 조달된 자원의 운용 쪽을 보여주는 게 이 자산이에요. 하는 사업마다 틀리겠고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도 이 항목이 많이 틀려질 거고 금액이 많이 틀려질 거예요. 자, 스타벅스 자원의 총 합계가 1조 7천억,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다 갖다 쓴 거야? 일단 시기상으로 보시면 1년 이내에 뭔가 이벤트가 벌어질 것 같아요. 1년 이내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쪽이 4천억, 약 4천억. 1년 이후에 뭔가 이벤트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금액이 약 1조 3천억 되는 시기상의 어떤 구별이 돼서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좀 자원을 많이 운용하는 편이다라고 하는 것들 엿볼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자산의 항목이 그럼 뭐가 있느냐? 그렇죠? 여기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있죠. 이게 실물자산이에요. 실물자산이고 나머지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아닌 나머지 요게 당좌자산이 되겠어요. 여기를 예쁘게 유동을 당좌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눠주진 않았지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실물자산으로 1,000억 정도가 있고 나머지 4천억에서 1,000억을 뺀 3천억 정도가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자산하고 성격이 비슷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유동자산도 말씀드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다음에 장기금융상품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투자자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업의 어떤 특색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큰 대분류로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배운 그 형식 그대로 스타벅스도 항목을 체계화시켜서 이 1조 7천억이 되는 큰 규모의 기업의 살림 상태, 즉 재무 상태를 표 한 장에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 한 장, 두 장도 아니에요. 딱 페이지 6 한 장에 걸쳐서 요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